자, 이어서 건설 분야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분야 쪽에서 GIS의 응용 사례, 건설 분야와 연관돼서는 이제 지형, 지질, 토양, 환경 등의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요, 대규모의 토목공사나 또는 시설물 건설 사업 등에 따른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전망을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때 GIS가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우측에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로 실제 지형 데이터들을 구축을 해놨을 때 이렇게 골프장을 건설을 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경관 분석을 하기 위해서 3차원 지형 공간 정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한 거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치 표고 모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 자료들에 대한 것들을 오버레이 시켜갖고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GIS 분석들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건설 분야에 대한 응용 쪽은, 이제 토공량 같은 거 뽑을 때나, 시추 지질이나, 해안의 매립, 공사 설계, 이런 부분들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근데 댐 건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해서 빌딩 이제 정보 모델링이라고 불리는 보통 그런 기술들이라서 줄여서 BIM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또 GIS하고 기술들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아주 다채로운 결과물들을 산출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건설 분야 쪽에서 앞으로 이제 지금 기획되고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이 공간정보공학과 GIS 기술들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 10년 안에 맞이하게 될 그런 기술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한 내용들도 오늘 한번 맛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만 좀 끄집을게요. 뭐 토공량 산정하는 거나, 뭐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이용한 거나, 뭐 이런 댐 건설하는 거에 대한 적지 산정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다른 파트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이해되시겠지만, 새로운 기술들을 좀 한번 접해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향후 이제 건설 산업에 대한 분야들도 이렇게, 다채롭게 뭐 GIS뿐만이 아니라 ICT 기술과 융합이 돼갖고 새롭게 변모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BIM인데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풀면 빌딩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3차원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시설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애 주기에 걸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해서 어떤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생긴 모양이나 또는 속성 정보들을 표현한 디지털 모형을 BI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BIM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차원으로 이제 CAD 여러분들 CAD로 디자인 하잖아요. 그 도면 환경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기획이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에서 어떠한 사업 정보 같은 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품질 자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설계 품질에 이제 시공 설계를 잘하니까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어떤 오류 부분들이 줄일 수 있어서 특히 3차원 가시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3D 어널리스트가 가능해서 3차원적인 부분들이 시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 생산성이 좀 향상되거나 또는 시공에 대한 오차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가 향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국내외 선진 국가에서는 정부나 건설회사에서 BIM 기술을 도입하고자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BIM은 크게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 단계로 좀 구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BIM은 이제 뭐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BIM이 처음에 대두가 될 때 BIM을 그냥 건물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냥 파일 있죠. 그냥 건물 하나 그려놓은 모델된 파일.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 가지 BIM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레빗이나 뭐 아키캐드라는 거 이런 소프트웨어들에 의해서 구축되어 있는 하나의 또는 그런 파일로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초창기 개념인데 요때는 이제 BIM을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 그래서 뭐 건물 정보 모델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BIM을 건물 생애 주기 동안의 정보, 각종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다, 즉 관리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관점 내에서 BIM을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또는 빌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최근 BIM이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로 또는 CAD로 3D 형태들로 구축해 건물에 대한 정보들을 구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요것들에 대한 구현 및 관리 방법 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이용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어떤지 BIM을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빌딩 관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을 이런 정보들을 얼마나 더 손쉽게 정보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러라고 해서 이걸 BIM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BIM 자체가 이제 오토데스크라는 CAD 만드는 회사 있죠. 그래서 거기서 2003년도에 BIM이라는 백서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BI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기원이 되었는데요. 이제 빌딩을 관리하고자 하는 관리 시스템의 기원은 그보다 더 오래됐겠죠. 그래서 BIM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디자인 정보를 명확하게 해서 설계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어떠한 필요한 정보들의 의사결정들을 빨리 유도하도록 만든 걸 텐데, 이 BIM이 이제 요즘에는 요즘에는 이제 건축 계획이나 어떤 건축 설계, 또 엔지니어링, 또 시공, 유지 관리, 에너지 또는 그런 거에 연관되어 있는 건설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이제 2차원 기반의 도면 정보 체계가 건물의 실제 모습과 정보를 가지는 3차원 형태의 파라메트릭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그 반의 정보 체계로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BIM용 프로그램들이 국제 표준화도 돼 있어요. ISO에서 만들어 놓은 국제 표준 데이터 모델이 IFC라 해서 인더스트리 파운데이션 클래시스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읽고 저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BIM이 가지는 장점은 설계, 엔지니어링,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재활용할 수도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다음에 설계나 엔지니어링 시공 시스템과 연결해서 기간을 단축할 때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다시 제작하거나 또는 실수를 하거나 등에 의해서 공사비에 대한 손실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또 공학 시스템이나 전문가 시스템, 지식개발 시스템 등을 통해서 건축물에 대한 설계나 시공 방법의 최적화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BIM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BIM 뭐 무슨 내용인지 대충은 알겠죠. 여기에 이제 GIS 기술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IS 데이터는 일단 BIM 설계에 있어서 어떤 지리 공간 요소 자료들을 도입을 시키는 거죠. 도입을 해서 주변 환경에 어울릴 수 있게끔 적합한 도로나 교량 등의 건설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을 때, 주변에 이제 BIM 시설들을 도입을 시켜서 그 관망을 어떻게 짤 건지, 도로를 어떻게 신설할 건지, 이런 계획 수립할 때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앞으로는 이제 보편화될 기술이긴 하지만 자율주행차 있죠. 그 자율주행차에서 달려있는 센서가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텐데, 그 GIS 데이터하고 그 BIM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도로를 설계한다든지 도로를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에 개선 부분에도 활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향후 BIM과 GIS의 결합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입장 등이기도 합니다. 또 BIM하고 2차원 이제 설계 프로그램이었던 CAD하고 GIS 간의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는 최적화를 이루게 되면, 이 이제 최적화가 이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운용성들을 개선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공이나 또는 이제 유지 관리에 있어서 어떤 불필요한 부분들, 오류를 제거할 수 있어서 아주 수명이 긴 도로와 교량 설계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도로 파트에서는 많이 좀 보고 있어요. 다음에 공사 설계 업무
있어서도 이런 BIM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상단에 기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대한 정보들이 3D 형태로 구축이 되어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거리라든지 고도에 대한 건물의 높이에 대한 정보 이런 데이터들을 손쉽게 얻을 수도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도로 있죠. 도로에다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설된 도로 형태들로 다시 개선을 시킨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한번 시켜봐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지형의 기건설 시설물들이나 기반 시설물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설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을 때 어떤 형태로서 공간이 창출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볼 수 있겠죠.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내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나 이제 이렇게 우리 옆에 보면은 강변 쪽에 이제 도로들 보면은 포화 상태인지라 지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변의 경관이나 어떤 시설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BIM 기술과 GIS 또는 CAD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시설점에 대한 변화가 발생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진행하고 있는 이런 건설 시설물에 대한 진행 사항들을 3차원으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 설계도면상에서 잘 기획이 돼서 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시공들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로 하는 이제 기중기들을 어디다 배치를 시키고 이런 등등에 대한 구조물 건설이나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 기자재 등에 대한 배치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려볼 수도 있고요. 실제 진행되고 있는 건설 공간에 있어서 이렇게 제일 오른쪽 하단처럼 디지털로 BIM으로 구축해놓은 시설들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의 건축물하고 상황에서 서로 교차 비교 같은 걸 해볼 수 있잖아요. 이 교차 비교를 통해서 내가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한 설계 도면의 내용들이 빠짐없이 기록이 되고 있는지를 서로 매칭 평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설물들이 공사 설계 업무에 있어서 되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 BIM 기술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이제 이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오죠. 그죠? 얼마 이제 안 있으면은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이제 가장 크게 되고 있는 최신에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3차원으로 정확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정밀 도로지도예요. 정밀 도로지도. 지금처럼 정밀하게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도로 지도의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자동차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 내에 PC 이제 센서가 달려 있고 이 센서가 모델링해서 이런 정밀 도로 지도상의 새로운 방해물들이 이렇게 신설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제어를 시켜서 운행을 이제 정지도 시킬 수 있고 또는 우회를 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산을 해야 주게끔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정밀한 도로 지도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정밀 도로 지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차선 또는 규제선, 표지 정보 또 노면에 여러 표시들 있죠. 뭐 양보나 뭐 차로 변경이나 이런 표시들 하고 도로와 주변 시설을요. 보통 정확도 25cm 이내까지 들어오게끔 해야 됩니다. 25cm 정확도로 표현한 3차원 디지털 3D 디지털 지도예요. 디지털 지도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잠깐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일단은 항공 촬영 이미지나 도로 레이아웃 정보를 추출해서 모바일 매핑 시스템이라 불리는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정보 시스템들을 이용하고 라이다 관측되어 있는 라이다 정보들을 이용해서 도로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위에 보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다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하고 도로의 레이아웃 데이터 있죠. 이것도 추출을 해서 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도로의 레이아웃 정보에다 이렇게 얹으면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불필요한 놈들이 있죠. 뭐 갑자기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멍멍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거 데이터들을 다 지우고 순수하게 도로의 시설과 주변에 있는 기반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만 연계를 시켜서 정밀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피처링을 추출하고 객체들을 추출하고요.
그 제체들 추출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제 무인 자율주행차에 필요로 하는 고정밀 지도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율주행 실증 규제 자율 특구 지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요거는 규제가 없이 이 무인 자율주행차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시범지구를 결정하는 게 있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 혁신융합단지 사업, 또 국산 자율주행 셔틀 이런 개발 실증 사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요가 점차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정밀 도로지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아주 정밀 도로지도를 좀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기술들이 구현이 된다면 이렇게 무인 자율주행차가 각종 센서를 이용을 해서 기반이 되는 도로 정보에다가 주변에 방해되는 부분들의 요소들을 학습시키는 거죠. 계속 데이터 마이닝 시켜서 학습을 하고 연산을 시켜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운행과 정지 이런 부분들, 방향 턴 이런 기능들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공간 정보가 혁신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드론 하이웨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드론이 이제 사람을 태우고 운송의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 뭐 요즘은 택배 배송도 하고 그런다지만 이제 사람을 싣고 나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이동 수단으로서,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드론을 무인 이제 항공기라고 하는 UAV라고 그러죠. Unmanned Aerial Vehicle 해서 UAV 또는 우리가 드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드론을 이용을 해서 운송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가 다니는 길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여러 대 드론들이 운행하기 위해서 하늘에도 어떠한 규약이 생겨야 되겠죠. 그죠? 기존의 헬기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항공기 영역과 또 저속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뭐 장난감용 드론부터 해갖고, 그리고 이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아야 되겠죠, 서로. 그래서 그 구간별로 고도별로 나누기 위한 수직 부분에 대한 공역 체계 이런 것들을 또 구축이 돼야 되겠고, 이동하고자 하는 이동 포인트 간에 대한 규약들이 서로 충돌 사고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탐지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 공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신호, 특히 GPS를 기반으로 무인으로 움직일 테니까 얘들을 조정을 하면, 근데 이제 GPS 수업 챕터를 얘기할 때도 막 얘기를 했지만 GPS 제밍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제밍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신호를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만들어 놓은 제모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신호가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드론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죠. 결국은 추락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신호에 대한 강도를 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GPS 신호가 고층 빌딩 사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신호에 대한 개방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서, 뭐냐면 이는 이제 사람을 싣고 나르는 순간부터는 인명에 관련된 부분들이라 각종 사고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항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한 하늘용 고속도로의 개념이 드론 하이웨이예요. 이건 아마존이라는 회사 아시죠? 아마존이 제안한 드론용 하늘도로를 얘기하고요. 보통 이제 아마존은 제안을 할 때는 이제 드론 하이웨이가 시속 60m 이하의 저속 비행 구간, 60에서 120에 대한 고속 비행 구간, 120에서 150m 정도 높이는 비행 금지 구간, 150m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인 항공기 구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서 만들어 놓는데요. 요런 거는 이제 수직에 대한 공역 체계 부분인 거고, 앞으로 지금 뭐 203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사람을 태운 유인 운송 드론을 운항을 하라는 이런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하드웨어적인 개발들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이런 운항에 관련된 제도적인 부분들을
규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디를 교차로 쓸 거고 어디는 뭐 이제 2인용은 뭐 어느 정도 높이, 4인용은 어느 정도 높이, 또 뭐 드론 버스 같은 것도 만들어질 텐데요. 그런 경우는 또 어느 정도 높이에서 운항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규정이 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만의 드론 교통 정비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또 향후 남겨진 또 하나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GIS 기술들이나 공간 정보 기술들이 아주 다채롭게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향후 어떤 건설 파트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도 하나의 건설 분야가 먼저 선점해야 될 하나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GIS의 응용 분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수강하느라 고생들 많았고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